우리가 뭐가 잘못됐나요? 늙어서 치매 걸리면 어차피 요양원 가실 분 아니에요? 참으로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이런 애를 며느리로 들였다니. 사람 사는 게 다 똑같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다고 하지만,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아들 내외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2세 박순자입니다. 제 노년은 평화로울 줄 알았는데, 인생에서 겪지 않아도 될 큰 일들이 제 삶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6.25 전쟁에서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고아로 학교도 못 가고 고생고생하며 살다 남편을 만난 후 강남 건물 세 채를 마련할 때까지 이제 행복한 일만 남았을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힘들었어도 가족들과 함께 여생을 풍족하게 보내며 제가 모은 재산으로 아이들과 잘 살아가면 나름 행복한 삶을 살다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고아로 자란 저에게 가족이란 의미는 정말 커다란 인생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매일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이런 저를 보고 아들 내외는 자기네 집에 와서 살라고 하더군요. 잘 모시겠다고. 참으로 기뻤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모른 채 행복감에 취해 아들네 집에 들어갔네요. 사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사기를 치려던 사람도 있고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현실은 악몽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강남에서 상가 건물, 세 채를 가진 건물주라는 제 재산이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아들은 원래 효자였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요. 엄마, 이번에 첫 월급 받았어요. 엄마가 제일 좋아하신 갈비 사왔어요. 한 달 월급을 거의 다 써가며 저를 위해 음식을 사오던 아들이었는데 며느리를 만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며느리 말이라면 무조건 옳다고 하더라고요. 둘이 잘 살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며 내버려 두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며느리의 태도가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어머님은 공부도 제대로 못하셨다면서요? 어쩌다 이렇게 큰 재산을 모으신 거예요? 아들 내외를 불러 한마디를 하고 싶었지만 잠깐 실수한 걸 거라 믿고 싶어 참았습니다. 남편도 잃었는데 아들 내외랑도 서먹해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처음 며느리를 만났을 때가 떠오릅니다. 얼마나 다정하고 상냥했던지. 어머님, 제가 맛있는 약과 만들어 왔어요. 어머님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매주 주말이면 음식을 해오고 집안일도 도와주겠다며 찾아왔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칭찬이 자자했죠. 형수님, 참 며느리 복 받으셨네요. 요즘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결혼식 전날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효도 잘할게요. 친엄마처럼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말은 결혼식이 끝나고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긴 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며느리는 조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어머님, 이제 그만 쉬세요. 건물 관리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차피 나중엔 저희에게 주실 거잖아요. 처음엔 미묘한 말투 변화였습니다. 존댓말은 그대로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건방진 뉘앙스가 섞이기 시작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나니 완전히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아들 집에 들어갈 때 살짝 걱정되긴 했지만 손주들이 할머니랑 같이 산다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괜찮겠지. 내가 좀 참거나 너무 심하면 말하자 싶어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안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세입자들과 이야기할 때면 저를 빼고 모든 걸 결정하려 들었고, 제가 없을 때는 아예 자신이 건물 주인 양 행동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편하게 쉬세요. 복잡한 건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겉으로는 배려하는 말투였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어머님은 무식해서 이런 일 못 하실 거예요 라는 거였죠.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들은 전화통화. 엄마,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 재산은 제가 다 알아봤어요. 건물 세 채의 예금까지. 제가 차근차근 다 빼올게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의 효성스러운 모습은 모두 연기였다는 걸. 처음부터 제 재산만 노리고 접근했다는 사실을. 괘씸한 마음이 들고 아들은 며느리의 민낯을 알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서 말했는데 그걸 또 며느리에게 말했더군요. 어머니, 치매 아니세요? 전 그런 적이 없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우울증약 드시던데 약 부작용은 아니겠죠. 저랑 병원에 가실래요? 하며 절 이상한 취급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또 동네방네 말하고 다녔어요. 동네 창피해서 원, 그리고 나서부터는 아들 내외에게 무슨 말 하기를 꺼리기 시작했고 눈치를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작년 가을 단풍이 절정이었던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지리산 등산을 제안했을 때 가슴 한켠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따라 나섰죠. 어머님, 단풍 구경하러 가요. 저희가 잘 모시고 다닐게요. 오랜만에 보이는 아들의 다정한 미소가 반가웠습니다. 잠시나마 예전에 내 아들로 돌아온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죠. 등산로 초입에서 찍은 사진이 아직도 제 핸드폰에 남아 있습니다. 아들은 제 어깨에 팔을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며느리는 도시락을 들고 서 있었죠. 마치 행복한 가족처럼 보이는 그 사진이 이제는 저를 섬뜩하게 만듭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등산로 중간 지점, 인적이 드문 곳에 도착했을 때였죠. 어머님, 저희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여기 잠깐만 앉아 계세요. 그들이 사라지고 10분, 20분, 1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은 점점 어두워지고 산새 소리만 울려 퍼졌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계획된 일이라는 걸. 아들아, 이러면 안 되는데. 목이 메어왔습니다.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 나를 이렇게 버리려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하는 생각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행히 등산객 한 분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날 밤 그 산에서 생각만 해도 몸이 떨립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이러다 곰이라도 나오면 어쩌려고. 그분이 119에 신고해 주셨고, 1시간 뒤 구조대가 저를 안전하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아들과 며느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어머님, 어디 계셨어요? 저희가 화장실 갔다 와서 보니까 안 계시길래 얼마나 걱정했던지.
며느리의 거짓 눈물과 아들의 연기가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전 모른 척 했습니다. 그들의 다음 계획을 지켜보기 위해서였죠. 이대로 참고만 있으면 제가 정말 위험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네요.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변해버린 걸까? 베개를 끌어안고 흐느끼다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어린 시절 아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밤새 어린 아들을 끌어안고 울다가 늦은 새벽 잠에 깼네요. 거실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서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여보, 어머님 재산이 우리 거란 거 알잖아요. 왜 이렇게 질질 끄세요? 쉿 어머니 깨신다. 조용히 좀 이야기해. 근데 어머님이 통장을 꽁꽁 숨기시는데 어떻게? 바보. 이번에 제가 좋은 방법을 알아냈어요. 이번 명절에 가족여행으로 해외여행 가는 걸 어떨까요? 어머님 한글도 잘 모르시는데 외국어는 또 어떻게 아시겠어요? 살짝 두고 저희가 어머니를 못 찾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쩔 수 없이 잃어버리겠다. 한국은 오빠 바쁘니까 빨리 복귀하는 게 좋으니 가까운 데로 찾아볼게요. 그러고 보니 예쁜 바다 보고 싶은데 오키나와 어때요? 어머니, 일본어 모르시죠? 신이 난 며느리가 목소리 톤을 높이며 아들에게 아양을 떨더군요.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여보 관광지는 한국어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거기 자동차 없으면 이동 불편하대요. 외곽에 살짝 두고 기다리라 하시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중간에 핸드폰 녹음기를 켜고 계속 대화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낳은 자식이고 하나는 가족으로 받아들인 며느리. 내 가족들이 계획적으로 저를 버리고 제 재산을 가져가려고 하하호호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가더군요. 아주 구체적으로요. 괘씸하고 화가 나지만 참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세입자들에 대한 협박도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달부터 월세는 제 계좌로 보내세요. 아니면 계약 연장은 물 건너간 줄 아세요. 며느리가 세입자들을 하나둘 만나다니며 협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벌써부터 건물이 자기 거인 양 행패를 부리고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한 세입자가 몰래 저를 찾아와 일러준 덕분에 알게 된 사실이었죠. 어머니, 이번에 명절 효도 관광 한번 다녀오시죠. 오키나와가 이 계절에 참 좋대요. 아들의 제안에 전 이미 그들의 계획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죠. CCTV가 있는 곳을 미리 파악하고 녹음기도 준비했습니다. 비상금도 양말에 몰래 숨겼어요. 오키나와 첫날은 평화로웠습니다. 나하 시내를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죠. 그러다 둘째 날, 한참 자가용을 타고 가더니 시골 어귀의 허름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주변 산책을 하자고 하더니 제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잠시만 여기 계세요. 저희가 식당에 뭘 두고 온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고 아들 내외는 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멀리서 아들이 빌린 렌트차가 가는 걸 봤어요. 배도 고프고 화장실도 가고 싶었지만 벤치를 떠날 순 없었습니다. 아들아, 이번만큼은 내가 돌아오길 기다려볼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널 믿어볼게. 저는 미련이 남아 벤치를 늦게까지 떠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기다림은 절망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취객들이 다가와 시비를 걸기도 했고 수상한 사람들이 계속 제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인적이 드문 시간이 되자 들짐승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 무서웠습니다. 저는 저희가 갔던 식당 문이 닫히려고 하자 주인에게 달려가 일본어로 아들이 절 버린 것 같다며 경찰서에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일본어를 한국어보다 잘할 수 있어요. 남편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 회사랑 남편이 거래할 때 제가 비서 역할을 하려고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일본에 친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 관심이 적은 아들 내외가 그걸 알 리가 없었죠. 결국 저는 일본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식당 CCTV 영상도 확보했고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도 제출했죠. 한편으로 아들 내외가 일본을 선택해준 걸 고맙다는 생각도 했네요. 미국처럼 영어를 쓰는 곳이었으면 꼼짝없이 당했을 것 같아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아들 내외는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전 일부러 도쿄로 가서 일본에 사는 친구와 상담을 했어요. 그 친구 아들이 변호사거든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전화 상담을 받고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명백한 유죄. 아들이 실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 전 고민이 되었지만 일단 재판을 하고 그들이 반성하는 부분이 있으면 선처를 해주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들겠지만 돈이 문제가 아닌걸요. 결국 저는 소송을 진행했고 법정에서야 저희는 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재판정에서 검사는 충격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했습니다. 지리산에서의 첫 번째 시도, CCTV에 찍힌 그들의 모습, 요양원과 주고받은 이메일, 제 사망보험금 청구 준비까지. 게다가 제가 오키나와에서 녹음한 증인과의 일본어 대화 내용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뻔뻔했죠. 우리가 뭐가 잘못됐나요? 늙어서 치매 걸리면 어차피 요양원 가실 분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님, 평생 속이시고 일본어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막 이용하신 거 아닌가요? 솔직히 이렇게 보이게 상황을 유도하신 거 아니냐고요. 참으로 기가 막힌 변론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를 계속 부리며 사실 어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네, 우울증약 부작용이네 하며 헛소리를 하길래 지난번 사건도 있어서 받아놓은 정신과 진료 진단서에 정상 판명 나온 걸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결국 둘 다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존속유기죄에 더해 살인미수까지 인정된 거죠. 아들은 선처해 주었어요.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하지만 며느리는 용서할 수 없었어요. 손주들이 걸리긴 하지만 저런 엄마 밑에서 뭘 배우겠어요. 그리고 아들 내외랑 같이 사는 건 그만두었습니다. 손주들이 보고 싶겠지만 제 재산을 이롭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며 새롭게 살고 싶어요. 일부의 재산은 고아원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돈 때문에 가족을 잃은 제가 이제는 그 돈으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어서요. 고아 출신인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잃어버리면 얼마나 허망한지. 그래서 더 가족이 소중했는데 이 허망한 마음을 어디에 둘지 모르겠네요.
제 재산은 가족들이랑 도란도란 여행 다니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제가 떠날 때 슬퍼하지 말라고 주고 가고 싶었는데 그래도 너무 슬퍼만 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전쟁으로 부모님을 잃었을 때도 비서일을 하며 힘들었을 때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결국 일어서야 하는 건 제 스스로였고 손을 잡고 의지하고 기대고 싶다기보다는 먼저 일어나서 주변 사람들을 끌고 가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허탈함은 계속 간직해 가야겠죠. 제 사연을 듣고 좋은 방안이나 위로의 한 말씀을 댓글을 통해 주시면 소중히 마음 한켠에 간직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을 위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